안녕하세요. 반미와 세계자주의 눈으로 세계 정세를 재미나게 해설해드리는 박동지의 세계의 눈 21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돌려라 지구본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말리? 예, 말리. 제가 나라들을 많이 알진 않거든요. 근데 예. 말리는 정말 못 들어봤는데 예. 말리는 혹시 아시는 게 있어요? 그 국경선 보면은 되게 반듯하게 돼 있어요. 네. 저도 이제는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어디 식민지였어요? 혹시? 프랑스요. 오. 그럼 지금도 프랑스어가 그건가? 공식 언어? 예, 그런 셈이죠. 근데 아프리카는 원래 자체 언어가 있었겠는데 뭐 글자가 없거나 뭐 이런 식인가? 아프리카마다 달라요. 아 그래요? 예를 들자면 네. 아프리카 북부, 음. 알제리나 뭐 이집트, 네. 튀니지 같은 지역에서는 예전에 그 페니키아 문자라고 페니키아인들이라고 지중해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던 그리스하고 가까운 민족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북아프리카 해안에 정착이 많이 해가지고 그 페니키아 문자도 쓰이고 현재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문자죠. 그런 것도 쓰이고 언어도 쓰이고 했고요. 또 이집트 같은 경우는 콥트교라고 해가지고 기독교의 한 종파인데 그걸 받아들이기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콥트교와 관련된 콥트어라는 것도 있었고 일단 북아프리카는 이렇고 북아프리카 이남의 사하라 사막 남쪽으로 가면은 그제서야 우리가 흔히 잘 생각을 하는 흑인 아프리카가 나오는 겁니다. 흑인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은 왕성한 문명이 또 있었고 또 어느 지역은 밀림이 우거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문명이 없기도 했고 여기 굉장히 다양했다 이런 말씀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예. 말리는 많이 알고 계시진 않은가 봐요. 예. 사실 유명한 나라는 아니고 한 것 같은데 그 혹시 주변 국가 중에 좀 알고 계시는 곳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알제리. 예. 알제리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입니까? 혹시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네, 뭐 엄청 좋아하진 않지만 그 예전에 그 유명한 선수 있었잖아요. 지네딘 지단. 그 사람이 여기 알제리 출신이에요. 아 그렇구나. 근데 왜 국가대표하면 프랑스에서 안 뛰었나? 그러니까 그쪽 귀화했나? 네, 귀화한 거고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말리도 그렇고 알제리도 그렇고 이 북서부 아프리카 지역 일대가 예전 다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식민지였는데 이 알제리는 특히 그 중에서도 프랑스가 절대 놓지 않으려는 최종선 같은 거였거든요. 네, 식민지를 포기하지 않으려던. 맞아요. 네. 다른 국가들은 다 독립시켜도 알제리만큼은 지중해 사이로 건너뛰어서 갈 수 있고 알제리 자체가 프랑스의 부속 지역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너무 강했어요. 아 실제로 예. 생각을 그렇게 했다고?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인식이 너무 강했는데 그러니까 알제리에서 독립전쟁이 크게 일었죠. 아 네. 그래서 1960년대에 프랑스 정부에서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알제리 독립을 막아내려고 했었는데 알제리 정부가 승리했고 지금 알제리 정부가 또 있죠. 보통 세계 2차 대전 뭐 이런 걸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식민지가 많이 해방되고 뭐 이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독립전쟁을 직접 해서 독립을 했나 보네. 맞아요. 프랑스가 좀 집요하긴 했어요. 예전에 베트남 얘기도 했었지만 네. 베트남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다가 베트남 민중들이 호치민 중심으로 나서가지고 프랑스를 쫓아냈어요. 알제리도 마찬가지 사례가 된 거예요. 쫓아낸 거죠 프랑스를. 그렇군요. 어쨌든 제가 아까 지단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거든요. 네. 이 알제리에서 태어난 지단이 왜 굳이 프랑스까지 가서 귀화를 하면서까지 프랑스인 축구 선수가 됐느냐인데 알제리가 어쨌든 독립을 이뤄냈긴 했어도 옛 제국주의와 그 제국주의에서 독립한 그 국가의 종속 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사실. 예.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예. 네. 그 알제리 자체의 경제력과 어떤 국가력은 좀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죠. 프랑스어도 알제리에서 어느 정도 통하고 하니까 알제리에서는 희망이 잘 안 보이고 프랑스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나 원래 알제리인이었는데 난 프랑스인이야. 프랑스인이 되어야만 해. 라는 어떤 스스로 약간 정신적, 사상적 무장을 하면서까지
프랑스 인으로 거듭나야 하는 그런 음, 상황도 있는 거예요. 좋은 사례는 아니죠, 이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독립은 이뤘는데 예. 국력도 약하고 막 경제력도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나 프랑스인 할래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가 보네요. 물론 그 이면에는 프랑스 정보기관 군사 세력의 집요한 방해 공작도 있는 겁니다. 아, 뭐 오늘날까지? 어쨌든 최근에 뭐 나온 보도가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프랑스가 투입한 정부기관 군대로 인해서 60여 명이 되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암살됐다는 거예요. 아, 진짜? 예. 왜 암살했겠냐? 프랑스 이익이 되지 않는 어떤 자주적인 어떤 독립행보를 보이니까 그 싹을 잘라내려고 아예 암살을 시도하고 성공시키고 그 종속 구조를 계속 이어오려고 시도한 거다. 본인 입맛에 맞는 정권을 계속 유지시켜가지고. 아니 근데 암살이란 게 되게 예. 큰 사회적으로 파장을 보통 일으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암살이 예를 들면 프랑스 정보기관이 암살을 했어. 그러면 프랑스에 대한 뭐 반발심이 생기고 으이씨 니네가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수그러들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저항하는 의식이 더 생길 법도 한데 그러진 않는가?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만약 그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우리나라 해방 초기에도 그랬지만 친프랑스에 가까운 인사들로 쫙 세워져 있고 그 인사들 다른 민족 세력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민중 중심 세력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 나섰다고 하면 그건 상황이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알제리는 친프랑스 사람들이 너무 장악을 많이 해서 쉽지가 않은가 보네. 예. 예전 그 유명한 소설가 알베르 까미의 소설 이방인의 배경이 알제리입니다, 전부. 아, 그래요? 예, 거기서도 알제리에 정착했지만 프랑스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저자 자신의 자화상이 많이 담겨 있어요, 사실. 까미에. 예. 종속되어 있는 구조. 이걸 바꿔내야 합니다. 이제 박동진님이 설명해 주시는 시간인데 이번 주제는 무엇입니까? 자, 이번 주제는 네. 유럽 의회 선거로 확인된 민심 EU 미국에 대항될 수 있나? 입니다. 유럽 의회 선거로 EU 민심이 확인됐다. 예, 네, 최근에 뭐 유럽 의회 선거가 있었는가 봐요. 맞아요. 네. 이 유럽 연합에도 의회가 있어요? 의회가 있고요. 네. 유럽의 유권자가 4억 2천만 명이 넘어요. 네. 그 중에서 751명의 의원을 선출하고요. 2014년까지 임기가 보장되고요. 5년 임기고 의회라고 하면은 가장 기초적인 의사결정 기관이겠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흔히 국회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유럽연합은 국가들이 뭉쳐서 연합을 이룬 거니까 국회라고는 또 표현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유럽인들의 민심을 대변하는 기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유럽 연합이란 게 그냥 나라들끼리 뭐 적당히 경제 공동체를 막 이루고 뭐 이런 인식이 저는 강한 것 같은데 예. 좀 더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가 보네. 맞습니다. 이거 내가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건데. 예, 물어보십시오. 유럽 위에는 지역구처럼 뭐 인구수에 비례해서 선거구를 쪼개는 식인가? 아니면 나라별로 배치가 돼 있나? 몇 명? 나라별로 배치가 돼 있고요. 기본은 네. 독일 인구가 8,200만 명이에요. 네. 제일 인구가 많아서 지분이 그만큼 이석 지분이 많아요. 그래서 독일이 96석, 그 다음 인구가 6,400만 명, 6,700만 명 꼴인 프랑스가 74석, 6,400~500만 명인 영국이 73석으로 인구수에 따라서 이석이 배분되고요. 이게 각 국가의 지역구에서 선출돼가지고 네. 그 선출된 위원이 프랑스에 있는 스트라스부르라고 한 지역에 가서 거기 네. 유럽의회가 거기 있어요. 거기 가서 유럽의회 의원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뭐 최근 선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의회 선거는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렸습니다. 네. 하도 국가가 많잖아요. 연방도 아니고 그 연합이에요. 느슨하게 묶여있는 연합이다 보니까 네. 각 국가별로 선거일이 다르기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짜여진 건데 선거는 끝났는데 총평만 잠깐 하면 기성 정당이 몰락했고 극우 정당과 녹색당이 약진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년 만에 50%를 넘는 역대급 투표율이 나왔다고 합니다. 투표율이 높았군요. 예, 원래 그동안은 40% 초중반대밖에 안 나왔어요. 계속 쭉. 근데 요새는 그 분위기가 좀 끌어올랐는지 50%가 넘었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기성정당이
약화되고 예. 극우 정당과 녹색당이 이제 좀 더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요거 얘기를 해볼까요? 예, 얘기를 해보죠.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각 국가별로 정당이 있잖아요. 네. 독일에는 뭐 기민당, 네. 기사당이라고 하는 원래 기성 정당이 권력을 양분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뭐 노동당, 보수당이 뭐 브렉시트 얘기 한창 하고 있고 그런 식인데, 네. 근데 유럽 이외라고 하면은 이런 각 보수당이나 기민당이 대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유럽을 대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네. 아, 그치. 그건 독일 당 뭐 이런 거니까. 대안이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8개로 성향을 나눠가지고 그 그룹에 보수당이 있으면 그 보수당이 그 그룹에 끼도록 된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 아니면 유럽연합 의회를 구성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한 거예요? 2014년부터 그렇게 하자고 아, 그래요?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한국과 일본을 만약에 예로 들어서 예, 의회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보수 정당인 뭐 자유한국당과 뭐 자민당은 한 그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맞아요. 그런 식이죠. 근데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 나라별로. 그래서 이게 그룹이니 동맹이니 연맹이라 해가지고 엄청 딱 많지는 않고 느슨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냥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는 있을지라도 얼추 비슷하니까. 네. 근데 이 그룹에 속하지 않은 정당도 있어요. 아,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브렉시트당이 영국에서 생뚱맞게도 유럽 EU가 싫다는 브렉시트 당이 영국에서 선전을 했어요. 했는데 그 브렉시트 당 같은 경우는 어느 그룹에도 해당이 안 되죠. 그 무소속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런 뭐 8개 그룹이 있다고 하셨고 뭐 아마 뭐 극우 뭐 중도 우파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기성 정당이 약해졌다고 했는데 주로 유럽 연합 의회를 주도하던 정당은 어디였나요? 일단 친 EU에서 볼 때 중도 우파인 유럽 국민 그룹이 있고요. 네. 흔히 EPP라고 표현을 해요. 약자로. 그리고 중도 좌파인 3인 그룹이 있어요. 사회민주주의 그룹이 있고 네. 약자로 SN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유럽 의회가 주로 1979년부터 기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성향의 그룹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과반 이상을 점해서 유럽 의회의 권력을 잡아온 거예요. 계속 쭉. 네, 이 두 그룹이 뭐 연정 같은 걸 해가지고 꾸려왔군요. 계속 과반이 넘었었는데 이번에는 43% 정도밖에 안 넣었습니다. 이 두 그룹이 합쳐도 합쳐도 네. 예전에 없던 사건입니다. EPP가 37석이 감소했고요. 네. 또 한 축인 3인 그룹 SND가 40석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많이 감소한 것 같아요. 많이 빠져나간 거죠. 네. 그 자리를 메꾼 게 기성 정치권이 싫다고 외쳐본 극우 정당 그룹과 녹색당 그룹이죠. 그럼 이 거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그룹이 과반을 점하지 못하면서 유럽 연합을 이제 이끌어 가려면은 어느 당과 합쳐서 어쨌든 과반을 넘겨야지 되게 된 상황이 생겼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진 거죠. 어느 정당이 들어오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네. 앞으로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연정을 하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러면 조금 어렵겠네. 왜냐면 그냥 기계적으로 보면 중도 좌파는 어느 당 한 개 끌어와야 돼? 그러면 좌파 쪽에서 끌어오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법하고. 그렇죠. 우파는 또 우파대로 그럴 테고. 그렇죠. 난해해졌네요. 좀 생법이 좀 복잡해졌어요. 앞으로 좀 힘들 거예요, 그 과정이. 근데 이게 언뜻 보면은 조금 뭐랄까 이해가 안 되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사회가 진보적으로 바뀌었어 하면은 녹색당 사실 우리나라 정서랑은 엄청 맞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진보적인 기류가 있어서 녹색당이 성장했으면 성장하는 거지 극우도 약진을 하고 녹색당도 약진을 하고 이런 상황이 언뜻 보면은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좀 이 두 정당 두 그룹의 약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건 네. 중도 우파, 중도 좌파라고 하면 흔히 중도 좌파라고 하면 복지를 좀 더 신경 쓸 것 같고
중도 우파라고 하면은 너무 극단적으로 나아가진 않은 상태에서 안보를 좀 책임질 것 같고 네. 그런 인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이 장점이 잘 섞여가지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렇게 안 된 겁니다 일단. 어. 그렇게 안 되고 자기들 기득권 경제 1%가 잘 사는 경제로 자꾸 이유가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이 두 기성 집단으로는 아무 해결도 안 된다 라고 하는 정치 혐오도 있었을 테고 좀 다른 세력이 돌풍이 크게 일어가지고 이 두 기성 집단이 밀어내줬으면 하는 소망도 있었을 테고 그렇게 비춰보면은 극우 정당의 약진이나 녹색당의 약진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럼 이 유럽의 민심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싶었던 건가? 예, 기본은 그 모색하고 싶었다가 큰 것 같습니다. 그게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좀 더 많은 변수와 상황을 봐야 해요. 예. 그리고 의회 선거를 보니까 예.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것 중에 브렉시트 당이 있다고. 그쵸. 브렉시트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해야 된다는 당이잖아. 그쵸. 브렉시트가 그거잖아. 예, 맞아요. 그게 근데 유럽 의회 당이 될 수가 있는가? 될 수 있죠. 어떻게? 딱히 이게 유럽 연합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리스본 조약 뭐 있는데 네. 거기서 따로 뭐 규정은 없고 규정이 없으니까. 예, 뭐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EU 반대 당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는 거네. 가능한 거고요. 애초에 이번에 극우 정당이 약진했다고 표현을 제가 들었는데 네. 그 극우 정당의 이념 자체가 반 EU예요. 꼭 브렉시트 당뿐만 아니고 다른 그룹도 보면은 EU에 너무 기대지 말고 각 국가들이 각 국가의 이익을 최대한 크게 지켜내야 한다. 난민도 받지 말아야 한다. 이런 반 EU 정서가 크게 팽배해 있는데 그런 정당 그런 그룹도 유럽 EU에 대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브렉시트가 실제 되면은 영국이 유럽에서 나가면 이 브렉시트 당은 사라지나? 맞아요. 아 그래요? 어차피 목적 자체가 네 나가는 당인데. 예, 나가려고 만든 당이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 없어질지 확실하게 알 수 없죠. 이게 나간 게 아니니까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네. EU 정상회의하고 EU 정상회의 의장이 또 있어요. 폴란드 출신인데 네. 그 의장을 대표로 해가지고 영국하고 브렉시트 협상을 해야 돼요. 이게 원래라면 지금 현재 메이 총리가 곧 퇴진을 한다고 하는데 네. 7월 전까지 결론을 내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안 나요. 그러니까 올해 말 이후까지 쭉 늘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브렉시트 당이 유럽 EU 내부에서 이거 왜 하지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그러고 목소리를 내겠죠 아무도. 이 브렉시트 당은 기본적으로 노딜파인가? 그렇죠. 하드 브렉시트 하자. 예, 그냥 나가면 된다. 그런 파죠. 유럽 EU의 선거만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네. 뭐가 또 있습니까? 사실 유럽 EU에는 별 다른 권력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가 22개가 있대요. 네. 그래서 보니까 무슨 한국 방송통신위원회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러 한국에 오기도 했었는데 네.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유럽의 앞으로 대외 정책이라든지 유로화를 어느 국가에 좀 더 많이 기금을 좀 베풀어 준다든지 하는 거는 유럽 EU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누가 해? 그거는 EU 집행위원회가 합니다. 아, 네. 예. EU 집행위원회는 의회에서 뽑지를 않는 것 같네? 아니 그럼 유럽 의회 뭐 하는 건데? 유럽 EU는 유럽 집행위원회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유럽 집행위원회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유럽 EU의 의원들 3분의 2가 탄핵안을 내서 통과하면 탄핵시킬 수 있어요. 그 집행위원회 전부. 의회는 EU 집행위원회를 견제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이제 EU를 운영하는 거는 이제 집행위원회. 네, 집행위원회, 집행부. 근데 유럽 EU에는 큰 힘이 없지만 유럽 EU의 결과에 따라서 이 집행위원회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이 집행위원회는 네. 일단 가장 대통령의 권한에 가까운 집행위원장이 있습니다. 네. 이 집행위원장은 유럽 EU에서 1위 득표를 한 그룹의 대표가 네. 관행적으로 선출이 돼요. 이번 같은 경우는 득표율이 좀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네. 이 유럽 국민 그룹 EPP가 어쨌든 1당을 하긴 했어요. 근데 거기 대표인
만프레트 베버라고 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집행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이죠. 현재까지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예. 그냥 의회에서 그럼 결정해서 집행위원장을 인준하는 건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절차로 뽑게 되나요? 관행이긴 한데 네. 일단 어쨌든 연합이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EU 28개국 정상회의가 항상 상시 가동 중이고 근데 거기에서 거의 만장일치급의 동의가 있어야지 이 사람을 다시 집행위원장으로 유럽의회 선거에 보내는 결정을 또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각 국가별 상황, 이념, 성별 그런 아주 다양한 요소를 따져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네. 예를 들자면 EU에서 어쨌든 지분이 가장 큰 건 독일과 프랑스예요. 네. 그쵸? 그쵸. 영국 이제 끝이니까 거의 영국 나가려고 하는 나가려고 하는 판이고 거의 끝이어서 독일과 프랑스가 지분이 제일 큰데 네. 그래서 이런 집행위원장 같은 큰 직책은 이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맞지 않는 약간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전의 집행위원장은 지금 현임 집행위원장인 장 클로드 융커라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은 룩셈부르크 총리, 그 조그만 소국, 네. 그 룩셈부르크 출신이고요. 또 그 전 집행위원장은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간 포르투갈 출신, 포르투갈 총리 출신이고, 약간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 국가가 이 집행위원회라고 하는 이외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관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그동안 고려가 어느 정도 되어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만프레트 베버가 독일 출신 독일인이라는 점이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될 것 같다면 그동안의 관행대로라면 이 사람이 되죠. 둘 중에 하나는 관행을 깨야 되는 거네. 예. 프랑스 독일 출신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그룹 거대 정당 일당의 대표를 뽑는다는데 둘 중에 하나는 깨야 되는 건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대놓고 유럽위에 선거 전부터 나는 이 만프레트 베버 지지한다. 우리 여당은 이 EPP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아예 대놓고 힘을 팍팍 밀어줬어요. 우리 독일은 이번에는 기필코 집행위원장을 하겠어라고. 예. 그렇게 해왔고요. 네. 근데 또 거기에 지지하는 국가가 있고 거기에 지지하지 않는 국가가 있고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겁니다. 이 유럽 의회 본회의가 네. 7월에 열려요. 네. 그 7월에 그 유럽 의회 과반 이상을 얻으면 그 사람이 집행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7월에 결정하게 될 텐데 이게 꼭 넘어야 할 산이 여러 가지 있네. 하나는 이 정상회담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독일인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예.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의회를 가자니 의회에서는 과반을 넘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제 끌어들여야만 하는 이런 상황인 거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독일 같은 경우는 네. 언론에서 흔히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외의 패권을 쥐고 흔드는 건 독일이다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네. 표현이 좀 과할 수는 있겠는데 경제 상황을 보면은 다 뭔가 다 후퇴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프랑스도 심지어. 근데 유일하게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게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거의 짱을 먹고 구직 집행위원장에 맞지 않아도 내부에서 엄청난 지분을 행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은 잘 사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유럽 내부의 어떤 국가들은 아프리카에서 많이 모여든 난민들을 받아야 하잖아요.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경우가 그런데 네. 근데 그런 국가들은 돈이 좀 그리스 같은 경우는 특히 국가 부도 위기 직전까지 갔고 돈이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 배분해 나눠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미 독일이 가장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독일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을 해요. 근데 그런 독일이 집행위원장 자격까지 가지게 된다. 유럽 연합 자체가 전부 그냥 독일 천하가 싹 되는 거다. 그런 인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콩라인이었던 네. 프랑스가 도전에 나선 겁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하는 관행을 깰 것 같으면 독일이 하느니 내가 하겠다. 예, 맞아요. 그건데요. 네. 이게 또 복잡한 셈법이 있는데 원래 영국이 둘 사이에서 견제를 했거든요. 네. 원래 독일, 영국, 프랑스가 제일 강한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이란 지를 때가 있었으니까 프랑스가 독일한테 한 번도 뭐라고 뭐 할 수가 없고 독일도 프랑스한테 엄청 심하게 뭐라고 하지는 않고 그런 지렛대가 있었는데 이제 영국이 이제 유럽 연합에서 탈출하려고 이제 막
힘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네. 여백이 생긴 거죠. 그 여백을 프랑스가 장악해가지고 집행위원장은 이번에 우리가 맡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이게 어차피 집행위원장 선출하는 게 관행이 아니었냐. 근데 관행이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등 그룹이 아니어도 되고 혹은 그냥 유럽연합 내에서 고위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어도 되고 그런 식의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크롱 대통령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기존의 그 그룹도 아무리 더해봤자 가반이 안 나오고 그렇다면 이 자체가 유권자들이 다른 그룹이 집행위원장을 맡아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게 아니냐. 그게 여론이 확인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독일이 꼭 집행위원장을 할 이유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서 뭔가 합의가 뭐 순탄치는 않겠네. 7월이면은 이제 5월이 다 갔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남은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엄청 공고한 체계가 아니면은 분열되기도 쉬워 보이는데 맞습니다. 네, 좀 유럽 연합이 이제 하나 잘 넘어야 되는 과제가 놓여져 있는 것 같으네요. 예,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유럽 의회 선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유럽 체계도 좀 살펴보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에서 있었던 거는 유럽 의회 선거였던 거고 맞습니다. 이 결과가 기성정당이 약화되고 극우 혹은 진보 정당이 약진한 상황인데 뭐 어쨌든 이런 걸 좀 봤을 때 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일정 부분은 기성 질서를 바꿔내길 원하는 여론의 힘, 반향이 확인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기성 정치 질서가 바뀌지 않길 바라는 유럽 연합 내부 기득권의 세력의 반발도 거세다. 그런 걸 좀 볼 수 있어요. 유럽 국민 그룹 EPP나 중도 좌파 3인 그룹인 SND나 각 국가를 양분하는 양대 정당, 흔히 기득권의 질서를 수호하는 그 양대 정당들이 다 이 그룹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43%라고 해도 어쨌든 가장 높잖아요. 근데 이들 정당이 뭐 녹색당이라든지 좀 더 나은 유럽의 미래를 원하는 이 녹색당과 손을 잡을 확률을 거의 얼마나 있겠냐. 이 정책을 받아들일 확률이 얼마나 있겠냐. 이 설정된 지분 자체가 다른 어떤 대안, 혁명, 개혁 세력이 유럽 집행위원회의 권력을 잡아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목을 아예 그냥 딱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메르켈이니 마크롱이니 뭐 굳이 뭐 깎아내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기성 정치권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자들이거든요, 애초에. EU에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ECB라고 해가지고 유럽 중앙은행이 있는데 이 유럽 중앙은행의 기존은 IMF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IMF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건 주로 돈 많은 나라들의 이권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지지하고 돈이 없는 시달리는 그리스라든지 불가리아라든지 좀 약간 힘든 상황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힘든 상태로 남아있게 어떻게 보면 작용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돈을 빌려주면서 긴축 재정을 하라고 요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현행 EU나 유럽 이외의 틀 자체가 기성 권력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한 장치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긴 하거든요. 물밑에서는. 그렇다면 그걸 좀 깨야 진정한 혁명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 틀 넘어서요. 그러면은 유럽 의회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유럽 연합은 세계에서 미국을 뛰어넘는 가능성을 가진 연합이거든요, 사실. 한 국가를 묶여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인구도 4억 2천만이 넘어가고 국민 총소득 그것도 미국을 뛰어넘어요. 아, 그래요? 이미 뛰어넘었어요. 단일 국가로 안 치면 이미 뛰어넘은 거예요. 근데 계속 뭔가 안에서 응징력이 약하고 각 국가별 권력 싸움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똘똘 뭉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빠져나가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 빠져나가는 힘들을 잘 활용하고 하면은 일단 앞으로 현재 미국이 몰락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세력 중 하나로 부상할 수 있다. 그런 여지를 찾아서
노력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EU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미국 편도 들지 않겠다, 중국 편도 들지 않겠다, 유럽 나름의 대안을 찾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대안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전망이 갈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현재 EU 기성 세력의 대안을 내세우는 걸 보면은 가망이 하나도 없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고, 제가 아까 마크롱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마크롱이 유럽의 개혁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EU의 개혁.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개혁의 방향은 굉장히 불순하고 위험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자는 건가요? 공기업 민영화가 대표적이죠. 유럽 개혁을 공기업 민영화다? 최대한 1%가 많이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서 나머지 99%의 민중들은 그 1%의 권력 아래 그냥 내려앉아 그대로 있어. 그 질서 그대로. 그게 현재 마크롱이 주장하고 있는 유럽의 개혁이에요. 그리고 민중의 세상이 되는 개혁은 절대 아니죠. 완전 정반대로 간다고 하죠. 그렇죠. 일단 마크롱이 하는 거는 유럽이 개혁을 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이겨서 더 큰 유럽이 되겠다는 건데, 그 큰 유럽에는 민중이 없어요. 그냥 비싼 샴페인 들고 마시는 1% 자기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뒤집어야 된다는 거고, 마크롱 같은 경우만 봐도 예전 작년에 노란조끼 시위가 크게 일었잖아요. 네. 최저임금을 인하한다고 그 무지막지한 충격적인데 예. 진짜 다시 지금 들어도 충격적이네. 예. 그리고 마크롱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영향이라든지 1%의 권력을 재벌을 대변하는 정책을 마크롱이 계속 펴왔기 때문에 그 노란 조끼가 10만 명 넘는 시민들이 프랑스 전역 곳곳에서 지금도 어쨌든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는 건데, 진짜로 EU가 유럽이 개혁을 해가지고 미국의 세계의 대안이 되려면 이 노란 조끼, 이 민중의 권력을 품 안을 끌어들이고 그 기성 정치권과 마크롱 같은 작자들은 싹 다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출발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유럽 하면 되게 선진적인 뭐 이런 인식, 정치도 그렇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신자유주의를 정책을 펴왔던 거는 매 한 가지다라는 생각이 들고, 흔히 저희가 유럽 국가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잘 산다고 뭐 부러워하고 그런 풍토 있잖아요. 그거 다 거짓이고 기만입니다. 이거 따로 한 편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네. 흔히 저희가 스웨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스웨덴만 봐도 EU 회원국이기도 하고 하는데, 스웨덴의 복지 자체가 애초에 방위산업체, 군산복합체하고 연계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비싼 살상용 무기를 팔아먹고, 그 돈을, 그 제국주의적 속성을 바탕으로 사회 민주주의를 일으켜서 복지 국가가 된 거예요. 이건 대안이 아니다. 현재 유럽은 대안이 아니다 라는 거고요. 스웨덴처럼 만약에 우리나라가 되려고 하면 사실상 삼성을 예로 들면 삼성이 다른 나라에 가서 착취를 굉장히 많이 해와. 그럼 우리는 그 돈으로 먹고 살면서, 뭐 이재용이 만약에 그걸 해왔어. 그럼 이재용을 그냥 인정을 해주고, 우리 먹고 살기 잘 먹고 사니까 삼성이 우리 먹여 살려주니까 복지가 많이 되고, 삼성 돈으로. 뭐 이런 체계가 사실상 뭐 스웨덴 체계 아닌가. 뭐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뺏어서 우리가 누리는 이런 체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평화 번영 통일이잖아요. 유럽도 출발하는 가치는 똑같았어요. 독일과 프랑스 함께 공동 평화, 공동 번영, 그 연합을 넘어서 연방 통일로 나아가자는 게 현재 EU의 가치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담겨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기능하고 있느냐? 독일이나 뭐 프랑스가 권력 싸움 해서 권력을 잡는다고 쳐요. 프랑스가 권력을 잡는다고 쳐요. 마크롱 같은 작자가 인물이 권력을 잡는다고, 집행위원장이 된다고 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계속 자기들 기득권들의 배만 불리는 그런 정책이 이어지게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정 국가가 아니고, 특정 세력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전 유럽인들이 권력을 잡아야 한다. 그런 직접 민주주의가 EU 내부에서 가동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세계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세계는 21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22화에서
다시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